이뿐만 아니라 인버터 출력이 PCC 단에서 개통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정성 저하 문제 또한 있게 됩니다. 이는 개통이 약개통이거나 긴 해저 케이블 같은 환경이 있게 되면은 인버터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안정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외부 안정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통 임피던스 기반 모델링을 다루게 됩니다. 임피던스 기반 모델링은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를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어드미턴스로 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개통식은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직렬 임피던스로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와 개통 어드미턴스의 비율로 헤르프 전환함수꼴을 만들어 외부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 모델 천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인버터의 어드미턴스 크기와 개통의 어드미턴스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두 위상 차이가 180도를 초과하게 될 시 음의 위상 여유를 가짐을 의미하며 이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는 나이키스트 판별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을 감싸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용역 수동성 기반 전류 제어기 설계가 제안되어 왔습니다. 이는 보수적으로 인버터 측의 위상을 마이너스 90도와 90도 이내에 들도록 설계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의 실수부가 양수임을 의미하게 되고, 이렇게 설계하게 된다면 개통 임피던스 변화에 강인한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수통성 기반 전류 제어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표적으로 PCC 전압 전향 보상 기반의 설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류 제어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 안정성 영향 없이 추가적인 제어 자유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PCC 전압 전향 보상 설계 중 상수 및 1차 저역 통과 필터 기반 PCC 전압 전향 보상 제어가 기존 연구에 존재합니다. 이는 편리한 이득 설계 방법으로 수동성을 만족한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우측의 어드미턴스의 위상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구간에서 어드미턴스의 위상이 90도에 근접하여 위상 여유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90도 근접한 위상 구간에서 위상 여유를 더욱 확보하는 PCC 전향 보상 제어 이득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LC 필터 기반 투레벨 성장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로 구성하였고, 전류 제어는 정지 좌표계 기반 개통 측 전류 제어 및 비례 공진 제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하는 PCC 전압 전향 보상 제어를 통해 2차 로우 패스 필터 기반 설계를 통해 출력 어드미턴스의 위상을 조정하여 수동성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시스템 재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는 전류 제어기의 설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CC 전압 전향 보상을 적용하기 전에 인버터의 전류 내부 루프는 내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루프의 위상 여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비례공진 전류 제어기 이득 선정 방법을 통해 개루프의 위상 여유를 70도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대역폭에 따라 비례 이득과 공진 이득이 정해지도록 이득값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류 제어만 단독 설계를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의 어드미턴스 위상을 보시게 되면 출력 어드미턴스의 비수동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수동 영역의 주파수 구간을 아래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 실수부의 수식을 통해 주파수 구간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드미턴스의 실수부가 음수가 되면 비수동의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버터 측 인덕터와 필터 캐피시터에 의한 안티 공진 주파수와 CG 코사인 항에 의한 6분의 fs 사이 구간에서 비수동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 사이에서 위상 여유를 더 확보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2차 로우 패스 필터 기반 PCC 전압 전향 보상 설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2차 로우 패스 필터 기반 PCC 전압 전향 보상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고, 이때 이득, 차단 주파수, 감쇄비 세 가지의
값을 순차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차단 주파수를 먼저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이득값은 아까 비수동 영향이 발생하였던 안티공진 주파수와 6분의 fs 구간에서 위상 감소가 가장 효과적인 값인데 이를 1로 먼저 고정하여서 차단 주파수에 의한 위상 변화만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로 고정하였고, 감세비는 1로 설정하여 오버슈트 없이 위상이 평탄하게 하는 값이므로 이 또한 차단 주파수에 대한 영향만 살피기 위해 1로 고정한 뒤 차단 주파수의 값에 대한 변화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비수동 영역에 발생했던 안티공진 주파수와 6분의 fs 사이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차단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위상이 90도 아래로 감소하게 되어 수동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 구간인 안티공진 주파수보다 더 낮은 대역의 0.9 안티공진 주파수를 설정하고 보게 되면 그때는 차단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위상이 90도 쪽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수동성이 약화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단 주파수를 무작정 증가시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왼쪽에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둘을 만족하는 차단 주파수 값을 매트릭 코드로 통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티공진 주파수와 6분의 fs 사이에 위상 마진을 두어서 85도 이하를 만족하는 차단 주파수 값 중에 0.9 안티공진 주파수 지점에서 위상을 최대로 감소시켜주는 차단 주파수 값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세비 값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차단 주파수는 앞서 선정한 값으로 고정하였고 이득은 1로 고정한 뒤에 감세비 값의 변화에 따른 위상 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도 첫 번째 구간인 안티공진 주파수와 6분의 fs를 살피게 되면 감세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구간에서 90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수동성이 약화되게 되고, 그보다 낮은 0.9 안티공진 주파수 대역에서는 감세비가 증가할수록 90도보다 아래로 감소하게 되면서 수동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는 차단 주파수와 반대인 영향을 보이지만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앞서 설정했던 조건과 똑같은 조건을 설정하여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감세비 값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한 차단 주파수와 감세비 값을 고정한 뒤 이득 값에 따라 주파수 변화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3D 플롯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는 이득 값이 증가할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안티공진 주파수와 6분의 fs 구간인 해당 구간에서는 위상 감소가 효과적이게 되면 보이지만 오히려 이득이 너무 커져 1일 경우에는 100Hz 이하 저주파수 구간에서 위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동성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두 조건에 0에서 100Hz 저주파수 구간에서도 위상 마진 제한을 두어 85도 이하를 만족하는 이득값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3개의 이득값을 선정하였고, 제한하는 PCC 전압 전향 보상을 적용하여 개통 어드미턴스와의 안정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 수동성 기반의 상수 및 1차 로우 패스 필터의 제어기 또한 같이 적용해서 비교하였고, 이때 이득값은 기존 연구의 이득 선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약계통 SCR2인 약계통 조건에서 왼쪽 보드 플롯을 보시게 되시면 개통 어드미턴스와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의 이득이 똑같아지는 지점에서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와 개통 어드미턴스의 위상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 시스템의 위상 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안정도 분석 결과와 같이 전향 보상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위상 여유가 마이너스 22도로 음의 위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 연구와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모두 양의 위상 여유를 가져 시스템이 안정하게 되지만, 제한하는 2차 로우 패스 필터 방법의 제어를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수 방법 기반 대비 21.7도의 위상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실시간 시뮬레이션 타이푼 1 기반 힐 404 기반으로 검증을 하였고, 제어보드는 TI4 28377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재정수값과 제어기 이득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정상 상태에서 전류 제어 PCC 전압 전향 보상 적용을 하다가 미적용 전환 시에 삼성 출력 전류 파형입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제한하는 전향 보상을 적용 시 약계통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전류 제어가 가능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향 보상을 미적용 시 앞서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분석에서 음의 예상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는 각 PCC 전압 전향 보상 기법에 따른 전류 제어 스텝 인가 시 과도 응답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때 약계통 SCI로 똑같은 조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류 제어 시 전류 지형을 1A에서 20A로 스텝 인가 시 PCC 전압 전향 보상 제어 기별 과도 응답입니다. 왼쪽부터 상수 기반 PCC 전압 전향 보상의 천상 출력 전압과 전류 파형이고, 가운데는 1차 로우 패스 필터, 오른쪽은 제한하는 2차 로우 패스 필터 기반의 전향 보상 제어 적용 파형입니다. 파형을 보게 되시면 위상 여유를 더 확보하게 될 시 전류 및 전압의 과도 응답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삼성 전압 출력 파형을 더 확대하여 보았을 때 기존 상수 방법 대비 제한하는 2차 로우 패스 필터가 더 빠른 속도로 과도 응답의 진동을 감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2차 로우 패스 필터 기반 PCC 전압 전향 보상을 통한 수동성 기반 전류 제어기 설계를 통해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의 전 주파수 영역 수동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인버터 출력 어드미턴스의 안티응진 주파수와 1분 fs 대역의 위상 유혈을 형성시켜 전류 가동답의 진동을 억제하여 기존 상수 및 1차 로우 패스 필터 대비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이득 선정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주파수 영역 안정도 분석 및 시뮬레이션으로 제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LS의 김용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AC 출력 전압이 220V인데 DC가 1000V면은 굉장히 이렇게 컨트롤 자유도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논문에는 그렇게 안 썼던 것 같은데 여기는 한 1000V 같은 그 이유 좀 하나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궤동 임피던스를 지금은 시뮬레이션 좀 상수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자기 만들었는데 그러면 언노운 그 궤동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혼동돼요. 그래서 아마 궤동 임피던스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넓은 보면은 어떻게 이걸 필터 값을 설계해야 되는지 그거 좀 코멘트 부탁합니다. 네. 가장 먼저 DC 정확 값을 1000V로 한 이유가 제한하는 그 필터 값의 영향만 보기 위해서 일부러 키워서 선정하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 주파수 대역에서만 위상열을 감소시켜서 특정 계통 임피던스에서만 수동성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계 절차 방법으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수동성 강화하게 되면은 이제 용도에 가까울수록 계통 임피던스의 위상이 더 커지더라도
위상 여유가 많아서 수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구나. 제가 대신 공조자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험 조건은 좀 안 맞는 게 맞고요. 학생이 바꾼 것 같은데 이 스텝 리스폰스 때 아마 이 안티 출력 전압 저항 걸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서 일단은 그 다이내믹스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원래 있던 전압 범위에 맞춰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거는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죠. 원래 있던 방식인데 패시비티 베이스로 해서 설계하는 걸 하는 거고요. 패시비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패시비티를 만족하는 계통 임피던스가 RAC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인버터가 없다면 항상 안정하다고 부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통도 패시브하고 RP만이고 우리도 저항으로 보이게 되면 저항만 있는 시스템은 항상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인버터 임피던스를 항상 저항 성분이 양으로만 보이게 모든 주파수를 설계한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제어기 대역폭을 높이면서 그 패시비티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게 그쪽에 접근해서 이제 이득 설계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먼저 손 드셔가지고. 누가? 손 하시고 다시. 안녕하세요. 한양대학 기계科 캠퍼스 박사과정 오덕용입니다. 지금 제안하는 방법은 패시비티가 문제되는 게 지금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이상에서의 어떠한 그리드 공진이나 그런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이상에서 발생하는 논 패시비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신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발표 자료만 보면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까지 그런 패시비티만 확인했고 보시다시피 LPF 같은 그런 디스크리트 필터를 사용하면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이상에 대해서의 대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언스테빌리티 문제를 고려를 하신 게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거는 실제 나이키스트 주파수까지만 수동성 영역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고 나이키스트 주파수 이상에서 수동성을 다룬 기존 논문도 봤던 것 같은데 아직 연구를 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시면은 8페이지에 저 아래 아웃풋 처음에 보시면은 전류 제어기를 디레이드 과정을 하고 분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리드 계통 연기형 인버터의 경우 고주파 전류 제어기나 고차수의 고주파 전류 제어기라는 공진 제어기 텀에 이렇게 열이 다 들어갈 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설계하신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기본적인 컨셉은 레조넌트 제어기 개인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주파수 대역에서는 레조넌트 제어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조넌트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57 해봐야 300Hz, 420Hz잖아요.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역은 수키로 1km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 대역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거기 레조넌트 제어기는 무시하고 합니다. 하이프리퀀시 벨트에서 레조넌트 컨트롤에 무시하고.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전력연구원의 김창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있게 봤어요. 이게 이제 스페인 대정전이 원인이 이거죠. 스페인 대정전. 이제 그리드 팔로잉에서 이게 이제 너무 비중이 커가지고 근데 그랬는데 SCR이 일하려면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여기 이제 SCR2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단락 용량의 구성이 저항하고 이제 R 플러스 J 오메가에서 그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를 잘 다듬으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문의 형태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잖아요. 그 하네포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사람도 이제 10년 전 얘기였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SCR을 어떻게 그 저항하고 그거에 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게 패시리티라는 게 이제 그 미분만 경식으로 풀어버리면은 그게 R 그 댐핑 그 성분만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사실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주파 공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CR이나 브리드 팔로잉이나 SCR21 이렇게 되면은 저주파 진동이 되면서 전압이 안정화가 이렇게 탁 돼야 되는데 이 계통을 무한대 모선이나 이런 처리를 좀 이렇게 스텝 그거 처리가 조금 미숙했다 그런 느낌을 좀 갖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그리드 팔로잉이 PLL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PLL이 팔로잉을 못하면서 거기서 브레이크 이렇게 탁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의 패시비티와 그 PLL의 그 구분되는 거 거기에 걸리는 게 그 영역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구분을 딱 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논문일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거를 조금 더 내 생각은 그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거를 추가하면은 굉장히 좋은 문이 될 거니까 조금 이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어떤 분이 뭐 나이키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이키스 방법 외에는 없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김성연 님이고요. 현재 경북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과도 안정도 및 계통 강건성 증대를 위한 안티 와인드업 기반 가변 가상 임피던스 제어 기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과도 안정도 및 계통 강건성 증대를 위한 안티 와인드업 기반 가변 가상 임피던스 제어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김성현입니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존 PLL과 전류 제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와 달리 그리드 포밍 인버터는 동기 발전기와 유사하게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직접 조절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그리드 포밍 인버터는 약계통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동기 발전기의 반성도 모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압을 형성하는 제어로 인해서 외부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드 포밍 컨버터는 과전류를 겪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어를 하는 동기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6에서 7pU의 과전류를 견뎌낼 수 있는 반면 그리드 포밍 인버터는 반도체 스위치 소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에서 2pU의 과전류밖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드 포밍 인버터에서 전류 제한 알고리즘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과전류 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전류 제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류 제한기 그리고 가상 임피던스입니다. 전류 제한기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압 제어기에서 나오는 전류 지렁에 대해서 전류 지렁의 크기를 강제적으로 세츄레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가상 임피던스 방식은 전류 제한을 위한 가상 임피던스 분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를 전압 지령에 빼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출력 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구현 방식은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류 제한 알고리즘이 그리드 포밍 컨버터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의 P 델타 커브는 과도 안정도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P 델타 커브는 이러한 검은색 점선 곡선에서 빨간색 실선 곡선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류의 감소는 등가적으로 가상 임피던스의 증가고 이 P 델타 커브는 X분의 2V 사인 델타를 의미하므로 이 X의 증가로 인해서 P 델타 커브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 P 델타 커브의 감소는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과도 안정도의 약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류 제한을 위한 가상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에 따라서 P 델타 커브의 모양은 변경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류 제한을 위한 가상 임피던스 XR 레이시오가 클수록 혹은 인덕티브할수록 보시면 P 델타 커브의 스테이블 이퀴버런트 A와 언스테이블 이퀴버런트 C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이제 그리드 포밍 컨버터에서 페이지 점프가 발생했을 때 이 페이지 점프를 견뎌낼 수 있는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EPA에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페이지 점프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C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페이지 점프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고 C를 넘어가게 되면 동기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XR 레이시오가 커질수록 혹은 인덕티브해질수록 이 면적 A, B, C의 면적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은 P 델타 커브와 FT 파워 레퍼런스 사이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속 영역을 의미하며 또한 볼티스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이 전류 제한을 위한 가상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가 커질수록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과도 안정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XR 레이시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XR 레이시오가 계통의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와 비슷해질수록 그리드에 서포트하는 능력이 최대화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벡터 다이어그램 A는 정상 상태에서의 벡터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A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정상 상황에서는 전류 제한을 위한 이 REQ와 XEQ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E 레퍼런스와 이 가상의 EMF E 레퍼런스와 VO PCC 전압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B와 C는 전류 제한 상황일 때 벡터 다이어그램인데 이 벡터 다이어그램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전류 제한을 위한 XR 레이시오가 가상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가 계통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PCC 전압이 기존의 ERF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상황에서 전류 제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기존의 전압원을 유지함으로써 그리드 포밍 컨버터는 그리드 서포트할 수 있는 전류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리드 서포트의 캐패빌리티는 주파수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반성 응답, 그리고 페이지 점프가 일어났을 때의 유효 전력 응답, 그리고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의 무효 전력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슬라이드와 현재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점은 전류 제한을 위한 가상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가 전류 제한 상황에서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동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까지 말씀드린 가상 임피던스의 기반으로 전류 제한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우측 상단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 직후에 이러한 일시적으로 과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전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상 임피던스 방식은 전압 지령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전압 제어기의 밴드위스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전압 제어기의 밴드위스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으로 과전류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원형 전류 제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원형 전류 제한기는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압 제어기에서 나오는 전류 지령에 대해서 전류 지령의 위상을 유지한 채 크기만 그 설정한 제한 값으로 세츄레이션 시키는 전류 제한 방식입니다. 이때 원형 전류 제한기도 어떠한 전류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 임피던스의 증가로 수학적으로 증가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이러한 원형 전류 제한기와 가상 임피던스가 동일하게 수학적으로 동일한 모델입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제한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방식과 제한하는 방식 모두 전류 제어기와 전압 제어기와 전류 제어기 모두 PI 제어기로 캐스케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전류 제어기가 동작을 하게 된다면 이 상위 제어기에 있는 전압 제어기의 적분기에 와인드업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와인드업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적분기의 출력을 사고 상황에서 0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압 제어기에서 나오는 전류 지령의 크기는 다음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원형 전류 제한기는 전류의 지령의 위상을 유지한 채 크기만 제한함으로 어떠한 실수 C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실수 값이고 정상 상태에서는 이 제한된 전류 지령과 제한되지 않은 전류 지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C가 1로 모델링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전류 제어기는 빠른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전류 지령은 출력 전류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수식을 통해서 가상의 EMF 그리고 PCC 전압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이의 RE는 이때 사이의 전류 제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되는 가상 임피던스입니다. 이때 이 RE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C, KP분의 1-C이므로 이때 C는 앞에서 설명드린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고 KP는 이 전압 제어기의 비례 개인이므로 이 가상으로 보이는 가상 임피던스는 항상 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가 나타내는 의미는 전류 제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압 제어기와 원형 전류 제한기가 어떤 순수한 저항으로만 모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이 정상 상황에서는 C가 1이기 때문에 이 RE는 1을 대입하게 되면 0으로 모사되는 것까지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저항으로 모델링되는 방식은 그리드 범위 컨버터의 과도 안정도와 그리드 서포트 캐패빌리티에 대해서 최대화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러한 적분기의 출력을 0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해클레션 안티 와인드업을 사용하였습니다. 백해클레션 안티 와인드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한된 값과 제한되지 않는 값의 차이에 백해클레션 게인을 곱해서 적분기의 보상으로서 와인드업을 완화시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러한 아까 동일하게 원형 전류 제한기를 개인으로 모델링하는 가정과 이러한 전류 제어기가 빠른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수식들을 유도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등가적으로 심어지는 수학적으로 REQ 플러스 JXEQ는 어떤 실수값이 아니라 어떤 컴플렉스 밸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 밸류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등가적인 가상 임피던스가 순수한 저항으로만 모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으로 같이 모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해진 REQ와 XEQ를 나눔으로써 그때의 XR 레이시오 시그마를 유도해낼 수 있으며 이때 KIV는 전압 제어기의 적분 개인으로 알고 있고 오메가도 2파이 60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하는 시그마가 있다면 KA를 조절을 통해서 원하는 시그마 XR 레이시오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한하는 방법은 원하는 백해클레션 개인 KAV의 조절을 통해서 원하는 XR 레이시오를 가진 등가적인 가상 임피던스를 모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리드 범위 컨버터의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와 그리드 서포트 캐패빌리티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분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케이스 4개를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은 2kg과 실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케이스 1에서 사는 각각 XR 레이시오를 0.3, 2, 1, 3을 모의하도록 KA 값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1과 2는 0.3초 동안 1PU에서 0.2PU까지 대칭 전압 강화를 발생시켰고 케이스 3과 4에서는 개통 전압을 40도 페이지 점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우선 케이스 1입니다. 케이스 1에서는 XR 레이시오를 0.3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통해서 KA, 그 백키클레이션 K는 25.13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이 확대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정상 상태에서는 이 REQ와 XEQ가 없기 때문에 이 E 레퍼런스와 VO가 동일하게 되고 이 E 레퍼런스 마이너스 VO가 정상 상황에서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리스하게 E 레퍼 마이너스 VO와 출력 전류 사이에 16도의 유상차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16도는 탄젠트 인버스 0.3을 나타내므로 원하는 XL 레이시오 0.3을 잘 제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XR 레이시오가 2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정상 상황일 때는 0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63도의 유상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올바르게 XR 레이시오 2를 잘 모의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현재는 XR 레이시오 2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큰 XR 레이시오에 인해서 사고 이후에 동기화를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반면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XR 레이시오가 작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동기화를 한 바퀴 잃고 다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3과 케이스 4는 페이지 점프 사고로 동일하게 XR 레이시오 1과 3을 모의하기 위해서 백키클레이션 K는 7.54, 2.521로 선정하였고 각각 유상차가 45도 그리고 71도로 원활하게 제한하는 제어가 잘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드 포밍 컨버터는 이런 전화번을 형성하는 제어로 인해서 외부 개통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과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이런 그리드 포밍 컨버터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제한 알고리즘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전류 제한을 위한 가상 임피던스의 XR 레이시오에 따라서 그리드 포밍 컨버터가 사고 상황에서의 동작이 크게 달라지며 이때 자세히 설명드리면 XR 레이시오가 클수록 과도 안정도가 향상되고 XR 레이시오가 개통 임피던스와 동일할수록 그리드 서포트 캐패빌리티는 최대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또한 중요한 점은 일단 이런 가상 임피던스가 아니라 원형 전류 제한기도 구현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상 임피던스로 모델링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제한하는 방식은 가상 저항으로만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임피던스로 모사되기 때문에 그리드 포밍 컨버터의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와 그리드 서포트하는 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다는 하나의 방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드리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제 질문할게요. 없어요. 네,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리티컬 SCR2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 SCR2라는 그 의미가 전압 안정도가 이렇게 깨지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SCR2라는 게 SCR2가 아니라 XR 레이시오 2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SCR2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근데 잘못 봤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리드 포밍하고 그리드 팔로잉은 이제 이 개통 임피던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잖아요. 그래도 팔로잉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PLL 이거는 개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이 그리드 포밍은 자기가 커야 돼요, 개통보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났다라는 가정이 개통의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 커지는 거잖아요, 임피던스가.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는 말? 아니,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났다는 의미가 자기보다 개통이 약해져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해져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드 팔로잉에서, 그리드 포밍에서. 내가 이게 잘 이렇게 안 되나? 네, 이해가 아직 아니, 이게 임피던스 베이스만 보면은 자기가 그리드 팔로잉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통하고 비교했을 때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드 포밍은 자기가 커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는 이게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지.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는? 자기가 커지니까. 개통이 작아질 거니까. 아, 네. 그러면은 이거를 커지게끔 만들었을 때 이게 스텝을 이거를 이렇게 가변시켜갖고 이겨냈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는 거지. 이거는 좀 그 어떤 디스터번스 이렇게 시나리오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근데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전달하겠습니다. 예, 한번 밖에 시간 끝나고 같이 논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나병렬님이고요. 울산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소형 전동 불삭기용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적응형 필터 기반 에너지 관리 전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형 전동 굴삭기용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적응형 필터 기반 에너지 관리 전략에 대해 발표하게 된 울산대학교의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나병렬이라고 합니다. 이전 발표자님 분들께서 다들 그리드 관련 발표를 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 시스템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 앞에 보시는 것 같고요.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과 그다음에 소음 규제에 대해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근 전동화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동화된 엑스카베이터는 탄소 및 소음 규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무배출 건설 장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굴삭기도 동작에 따른 불규칙한 부하, 피크 및 회생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메심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엔진 파워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얻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붕한 버켓을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동작하냐에 따라서 부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하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배터리의 열 상승 및 수명 열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출력 밀도가 높은 슈퍼 캐패시터를 병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방안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본 논문에서 이용한 시스템 구조는 이제 에너지 소스를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소스 앞에 그 보시는 것처럼 컨버터를 달 수도 있고 위에 세미 액티브 구조처럼 그 전원 소스 한쪽에만 컨버터를 연결하고 나머지 전원은 DC 버스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 액티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터가 연결되지 않은 쪽에 정밀한 제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멀티 인풋 싱글 아웃풋 구조라고 이제 두 가지 소스 앞에 하나의 컨버터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제어하는데 두 가지 전원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많아 저는 이제 배터리와 슈퍼캐패시터 앞에 각각의 컨버터를 연결하는 연결하는 풀리 액티브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원 앞에 다는 컨버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북부스트 컨버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양방향 북부스트 컨버터의 부스트 모드의 출력 전압 관계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벅 모드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부스트 모드의 경우 S2에다가 듀티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벅 모드의 경우에는 S1에다가 듀티 신호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구조의 제어 루프가 되겠습니다. 안에 인덕터 커런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너 루프에 전류 루프를 넣고요. 그리고 아우터 루프에 이제 DC 버스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압 루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EMS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S 전략에는 룰 베이스 EMS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기반 EMS가 있겠습니다. 룰 베이스 기반 EMS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된 규칙 또는 조건에 따라 에너지원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SOC가 0.6 이상이면 배터리를 무조건 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여 실시간 제어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기반 EMS는 연비 효율, 수명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EMS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에너지 분배가 가능하지만 계산 복잡도가 크고 실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룰 베이스 기반의 EMS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파수 기반의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주파수 기반의 EMS에서는 저역 통합 필터를 이용하여 부하 전력을 주파수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널리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에는 이제 저주파 성분은 배터리, 고주파 성분은 슈퍼캐패시터가 담당하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시정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 부하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전력 분배가 최적화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 각 전원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원의 SOC에 따라 필터의 시정수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적응형 로우 패스 필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선 이거는 되게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한 전력 분배에 대한 식인데요. 먼저 식일은 전체 부하 전력에 대해 1차 저역 통합 필터를 적용한 배터리 전력의 시간 영역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타워는 필터의 시정수로 전력을 얼마나 천천히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이제 배터리의 전력이 나왔다면 그걸 이제 요구되는 파워에서 배터리의 파워를 뺀 나머지가 이제 슈퍼캐패시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살펴본 식들의 핵심 변수였던 시정수 타우는 기존 방식에서는 고정된 값으로 설정되었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슈퍼캐패시터는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목표 SOC를 0.8로 설정하였고 실제 SOC와 차이를 오차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SOC 에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EMS의 입력으로 사용하고요. SOC 오차에 따라 시정수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해 쌍목 탄젠트 기반의 S커브를 매칭 함수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아래 로우에 관한 식이 이제 쌍목 탄젠트 기반의 S커브 함수인데요. 이때 G는 기울기 이득을 나타내고 K는 중심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G와 K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제 G는 기울기 이득을 나타내는데 G가 증가할수록 중심부에서 더 가파르게 변화하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민감한 시정수 반응을 원할수록 큰 G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의 영향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제 K가 커질수록 중심의 원만한 구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는 이제 작은 SOC 오차에 대해서는 약간 시정수가 변하지 않도록 즉 약간 둔감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적화하기에는 아직 그만한 깊이의 연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값들을 비교해 보면서 제 나름의 최저값을 찾아내었습니다. 우선은 목표는 중심부에서 적절한 민감도를 가지도록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로우 T가 그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원래 0부터 1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K와 G 값에 따라서 이제 모든 구간을 커버하지 않는 그 조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G는 7.0, K는 0.19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식들을 이 개수들을 넣고 이 타우에 대한 식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 끝에 보시면 로우에 대한 식이 있어서 이게 로우가 1을 찍게 되면 타우는 타우 맥스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가 0쪽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이제 타우는 타우 민의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파워 그래프에 따른 그 슈퍼캐패시터 SOC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이제 타우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정수 타우는 슈퍼캐패시터의 SOC 오차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타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커질수록 타우는 타우 맥스에, 작을수록 타우 민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OC보다 낮은 값에 될 경우에는 이제 타우 민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하 조건과 저장 장치 상태에 따른 유연한 에너지 분배가 가능한 것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필터 기반의 전력 분배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파란색이 슈퍼캐패시터를 나타내고 초록색이 전체 요구되는 부하 파워를 나타내고 그다음 붉은색이 배터리가 담당하는 파워가 되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FFT를 이용해서 그 주파수에 따른 전력 분배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주파 영역에서는 배터리가 많은 파워를 담당하고 있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슈퍼캐패시터가 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제한한 전력의 주파수 기반 전력 분배의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 전력 주파수 특성과 슈퍼캐패시터의 SOC를 고려한 적응형 필터 기반 에너지 관리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SOC 오차에 따른 시정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부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였고
시간 및 주파수 용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슈퍼캐패시터와 배터리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슈퍼캐패시터 사용 특성을 정경적으로 분석 가능하여 용량 최적화 및 시스템 소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대학 박사과정 김선주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예, 그,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다. 필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한 과정에서 LPF 시정수를 좀 변경하는 거를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LPF 시정수가 어느 범위에서 변하는지 또는 뭐 파워에 따라서 아까 보신 파워 곡선이 있더라고요. 예. 그 곡선에 따라서 LPF의 시정수가 어떤 값으로 변하는지 예를 들어 그냥 LPF의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거를 좀 대략적인 값을 알았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리고 그 일단은 급변한 그 파워가 변동한다고 좀 그 보여주셨는데 이게 전압이 그렇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전류가 그렇게 전압은 고정인데 전류가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전류가 급속하게 변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과도적이 빠른 건가 맞나 싶거든요. 왜냐면 전류 같은 경우도 펄스로 충전하기 위해서 1ms 단위로 갑자기 풀로 됐다가 다시 0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도 이미 충분히 제어기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우선은 그 DC 전압을 600V로 잡아놓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전류인데요. 그 말씀해주신 전류가 변하게 된다면 빠르게 변하는 게 충분하다는 데에서는 제가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LPF 주파수 범위는 이쪽으로 알려주실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와 G를 구할 때 최적화를 아직 못한 것처럼 타우의 맥스와 민 값을 아직 최적화하기에는 최적화하는 연구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추후에 이제 퍼지 로직이나 혹은 그 최적화하는 방법에 적용하려고 추후 연구에 생각 중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예. 실제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 실제로 부스트 컨버터가 들어간 건지, 예, 캐패시터나 배터리 같은 걸 어떻게 모의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벅부스트 컨버터를 우선 양방향 벅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였고요. 그 캐패시터를 어떻게 묘사했는지라는 배터리 SOC 같은 것들은 어떤 모델인지 저희 잠시만요. 그 랜들 모델이라고 RC 랜들 모델이라고 배터리를 저희 연구실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 모델을 썼습니다. RC 랜들 모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예, 발표자는 박주흰 님이고요. 한양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예, 발표 제목은 디지털 제어 지연이 고적파 전류 제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의리카 캠퍼스 전력전자 연구실의 석사과정 박주입니다. 디지털 제어 지연이 고주파 전류 제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액티브 파워 필터의 구성과 시지연 차수에 따른 안정도 분석의 필요성을 담은 연구 배경을 설명한 후 안정도 분석을 진행할 고주파 전류 제어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지연 차수에 따른 안정도 분석과 그에 대한 실험 결과 및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삼성 전류인 개통 전류를 DC 전류로 변환하기 위해 비선형 DC 부하를 계속 개통에 연결하게 되면 많은 양의 고주파 전류가 개통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런 고주파 전류는 전압 왜곡, 통신선의 유도장애, 전기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을 유발하므로 국제 표준에 맞춰 고주파 전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주파 전류를 줄이기 위한 전력 보상 장치로는 대표적으로 액티브 파워 필터, 즉 APF가 있습니다. APF는 위 그림과 같이 PCC의 병렬로 연결되어 고주파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고주파 전류가 개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APF가 고주파 전류 왜곡을 효과적으로 보정하려면 고주파 전류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주파 전류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CG어는 고주파 전류 제어기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CG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PWM 동작으로 인한 제로 오더 홀드 효과 및 DSP 연산으로 인해 제어 지연이 발생하며 이러한 CG어는 고주파 전류 제어기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5TS만큼 발생하며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소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지연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안정성 저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지연 및 하드웨어 지연과 같은 센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연으로 인해 고주파 전류 제어기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싱 지연은 대체로 예측이 어려우므로 지연 보상 알고리즘을 통한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시지연 차수에 따른 고주파 전류 제어기의 안정도 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어 가능한 고주파 전류 차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주파 전류 제어기의 종류인 PI 제어기와 공진형 제어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I 제어기는 적분기가 직류 신호에 대해 무한 이득을 제공하여 직류 신호를 정상 상태 오차 없이 제어할 수 있지만 정연파 신호의 경우 무한 이득을 제공할 수 없어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I 제어기를 통해 고주파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주파 차수별 좌표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차수의 고주파 전류를 제어해야 하는 APF의 경우 좌표 변환으로 인한 DSP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공진형 제어기는 설정한 공진 주파수에 대해 무한 이득을 제공하므로 좌표 변환 없이 고주파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공진형 제어기를 APF 고주파 전류 제어기로 채택하였으며 대표적인 공진형 제어기인 PR 제어기와 VPI 제어기의 시지연 차수에 대한 안정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도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PR 제어기와 VPI 제어기의 간략한 유도 과정과 제어 구조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R 제어기는 PI 제어기와 수식적으로 등가 관계이며 따라서 동기좌표계 PI 제어기로부터 PR 제어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주파 기준 동기좌표계 PI 제어기는 개통 기준 주파수 오메가0의 배수인 H 오메가0만큼의 주파수 편의를 취해 정지좌표계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각각 정상분 및 역상분에 대해 표현된 두 전달함수의 합을 통해 PR 제어기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1.5TS만큼의 지연을 보정하기 위해 지연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한 PR 제어기를 제어 과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PR 고주파 제어기 기반 APF 제어 구조도입니다. APF의 직류단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파 전류 제어기로는 동기좌표계 PI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제어하려는 고주파 전류의 차수에 대한 PR 제어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고주파 전류 제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기본파 전류 제어기 레퍼런스와 고주파 전류 제어기 레퍼런스를 합한 전압 레퍼런스를 통해 APF를 제어하였습니다. 다음은 VPI 제어기입니다. VPI 제어기는 동기좌표계에서 RL 플랜트의 복소국을 제거하는 형태인 복수 벡터 제어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정지좌표계 변환을 위한 주파수 편의를 취한 후 정상분과 역상분에 대한 두 전달함수를 합하여 VPI 제어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1.5TS만큼의 지연을 보상할 수 있는 지연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한 VPI 제어기는 마지막과 같으며 해당 제어기를 제어 과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VPI 고조파 제어기 기반 APF 제어 구조도입니다. PR 제어기와 안정도 비교를 위해 고조파 전류 제어기를 제외한 부분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고조파 전류 제어기만 VPI 제어기로 변경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앞서 설명한 PR 고조파 제어기 기반 APF 제어 구조도에서 안정도 분석을 위한 고조파 전류 제어기 루프를 나타냅니다. 이 루프에서 GC는 전류 제어기를 나타내며 GD는 지연 요소, GP는 플랜트 전달 함수를 나타냅니다. VPI 고조파 제어기도 앞선 PR 제어기와 동일하게 고조파 전류 제어 루프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조파 전류 제어기 루프의 지연 요소, 플랜트 전달 함수, 전류 제어기의 전달 함수는 아래 식들과 같으며 전류 제어 루프를 통해 안정도 분석을 위한 단위 피드백 페루프 전달 함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PR 제어기를 대입한 단위 피드백 페루프 전달 함수에 대한 근계적도 결과입니다. 추가 센싱이 없는 N은 제로의 경우 28차 고조파 전류까지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센싱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대 고조파 전류 차수가 11차, 8차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VPI 제어기를 대입한 단위 피드백 페루프 전달 함수에 대한 근계적도 결과입니다. 추가 센싱 지연이 없는 경우 안정도 분석을 진행한 50차 고조파 전류까지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센싱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어 가능한 고조파 전류 차수가 38차, 16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각 고조파 전류 제어기를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추가 센싱 지연이 없을 때의 PR 고조파 전류 제어기의 실험 결과 19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 가능했으며 23차 고조파 전류 제어기를 도입할 경우 제어기가 발산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19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했을 경우에 FFT 결과입니다. FFT 결과 THD가 31.06%에서 2.95%로 감소하여 총 고조파 전류 외역률과 고조파 차수별 전류 외역률 모두 IEE-519 표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N은 1, 즉 총 2.5TS만큼의 지연이 있을 때의 PR 제어기 실험 결과입니다. 11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가 가능했으며 13차 고조파 전류 제어기를 도입할 경우 제어기가 발산하였습니다. 11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했을 경우에 FFT 결과입니다. FFT 결과 THD가 6.64%로 감소하였으며 총 고조파 외역률은 총 고조파 전류 외역률과 고조파 차수별 전류 외역률 모두 표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N은 2, 즉 총 3.5TS만큼의 지연이 있을 때의 PR 제어기 실험 결과입니다. 7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가 가능하였으며 11차 고조파 전류 제어기를 도입할 경우 제어기가 발산하였습니다. 7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했을 경우에 FFT 결과입니다. FFT 결과 10.93%로 THD 결과가 나왔으며 총 고조파 전류 외역률과 고조파 차수별 전류 외역률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센싱 지연이 없을 때의 VPI 전류 제어기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 실험은 37차 고조파 전류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실험을 진행한 37차 고조파 전류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7차 고조파 전류까지 제어했을 경우에 FFT 결과이며 THD가 2.09%로 감소하고 총 고조파 전류 외역률과 고조파 차수별 전류 외역률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2.5TS만큼의 지연이 있을 때의 VPI 제어기 실험 결과입니다.
31차 고주파 전류까지 제어가 가능하였으며 35차 고주파 전류를 제어기를 도입할 경우 제어기가 발산하였습니다. 31차 고주파 전류까지 제어했을 때의 FFT 결과입니다. FFT 결과 THD가 2.12%로 감소하여 총 고주파 전류 외역률과 고주파 차수별 전류 외역률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5TS만큼의 지연이 있을 때의 VPI 실험 결과이며 13차 고주파 전류까지 제어가 가능하였고 17차 고주파 전류 제어기를 도입할 경우 제어기가 발산하였습니다. 13차 고주파 전류까지 제어했을 경우의 FFT 결과이며 FFT 결과 4.54%로 THD가 감소하였고 총 고주파 전류 외역률과 고주파 타수별 전류 외역률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시뮬레이션으로 동일한 실험 세트와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을 직접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 결과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전압 및 전류 센서의 리플 감소를 위한 LPF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 동향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PR 제어기와 VPI 제어기의 CGN 차수에 따른 실험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모든 CGN 차수에서 PR 제어기의 VPI 제어기가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VPI 제어기는 추가 센싱 지원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IEE-519의 총 고주파 전류 외역률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PR 제어기는 추가 센싱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 고주파 전류 제어기 모두 시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고주파 전류 제어기는 시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DSP 제어 지원으로 인한 안정성 저하는 시지연 보장 제어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예측이 어려운 센싱 지원으로 인한 안정성 저하는 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지연으로 인한 고주파 전류 제어기의 안정성 저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R 제어기와 VPI 제어기에 대한 시지연을 고려한 안정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VPI 제어기는 PR 제어기에 비해 시지연에 상당히 강인한 특성을 보이며 센싱 지연이 존재하더라도 고차 고주파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APF에 적용하는 고주파 전류 제어기로는 VPI 제어기가 더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하시고. 네,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 이제 내용을 아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간 딜레이는 엑스포넨셜 함수로 나오는 거고 샘플링 타임은 엑스포넨셜의 주파수로 나오는 건데 그거가 이제 여기서 결합된 건데 예를 들어서 딜레이 타임만 고민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거하고 저기 샘플링 주파수하고의 커플링 관계는 어때요? 샘플링 타임이 틀려지면은 결과가 다 달라질 거로 봐요. 샘플링 타임이 이 위상도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샘플링 타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증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질문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질문이 이해되셨죠? 제가 질문을 이해한 바로는 시지연과
시전을 어떻게 익스포넨셜 함수에 녹여가지고 같이 시전 분석을 하였느냐로 아니. 질문이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퓨리의 변환 같은 걸 해갖고 고조파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이 사인파를 거꾸로 돌리면은 이 사인이 탁 겹쳐져 그 상수만 남잖아요. 네. 오메가 텀이라는 게 플러스라면 이걸 거꾸로 돌려버리면 이게 엑스포를 한사로 탁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0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 성분만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건데 두 바퀴 돌리면은 이제 그거에 관계된 것만 상수로 나타나고 네. 여기서 시지연이라고 하면은 시프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매그니튜드는 변함이 없이 위상만 계속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저기 위상만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네. 파데 이퀘이션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저기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고조파 제역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어떤 스텝 입력이 아니라 고조파 제역이. 그러면 고조파 제역이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커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고조파하고 이 딜레이하고 합성이 되면은 네. 11차, 13차가 샘플링 타임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아, 네. 그렇죠? 네. 5차 고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30도 이렇게 힘을 막 이렇게 캔슬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샘플링 타임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의 전제 조건이 여기서 설명한 거를 한 거에 그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같은 경우는 샘플링 타임 같은 경우는 여기 13차, 14차 외고 뭐 예를 들어서 27차라면은 샘플링 타임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거를 다 컨트롤 하려면은. 근데 그거보다 낮다. 샘플링 타임이. 그러면 그냥 필터링 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기준이 안 맞는 거란 얘기지.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샘플링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된 거지?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됐나요? 일단 제가 샘플링 타임 그 말씀해주신 대로 샘플링 타임이 그 고조파 전류 제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해를 하였고요. 근데 제가 샘플링 타임을 변동하면서 실험을 진행해 보진 않아서 둘의 관계를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샘플링 타임은 여기서는 10km, 샘플링 주파수를 10kHz로 설정을 하고 네,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앞부분으로 쭉 처음에 가면은요. 앞부분으로 쭉 가면 거기 제로우도 홀더라는 의미가 막 나왔어요. 네. 저거는 지연이 아니고요. 이 제로우도 홀더라는 거는 딱 이렇게 임펄스 함수잖아요. 그러면 저게 자기가 커버시킬 수 있는 필터링 시키. 저거는 일종의 디지털 필터의 일종인데 자기가 커버시키는 필터링 시키고 취할 수 있는 저기 주파수 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제가 이 논문의 이주자인데요.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 타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로 홀드 이펙트는 실제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0.5 그 디샘플링의 제어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인간적으로 수학적으로 했을 때. 일단은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이었고 앞에서 먼저 말씀해주신 샘플링 그 범위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 연구한 그런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샘플링 주기에 따라서 안정 그 고조파 전류적의 안정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논문에서 분석 결과가 좀 크게 틀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향성 자체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저 샘플링 지연이 예를 들어서 길다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는 차수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컴플렉스 벡터 제어기를 기반으로 한 VPI 하모닉 제어기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 조건에서 샘플링 지연이 설령 뒤로지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 델타가 이렇게 Y 델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시프트를 시켜버리면은 30도 시프트를 시키면 여기서 오차 보급하면은 이걸 5배를 이렇게 해버리면 30도 시프트를 내면은 G가 캔슬이 돼버려요. 이 멀티레벨이라는 이거에서 여기서 딜레이가 있는 거에서 어느 고조파에서는 캔슬되는 현상이 막 있어요. 여기서 이 액티브 파워 필터에서 컨트롤 레인지를 정확하게 주면은 그 한도 내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것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조파로 가면은 계속 회전하는 건데 거기 이 딜레이라는 거는 옵셋 페이저예요. 시프트된 페이저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전하면서 이게 고조파에서 이게 캔슬되고 그러니 수학적으로 그게 캔슬되는 게 맞는 거지. 수학적으로 보여줘야지 시뮬레이션만 탁 보여주면 그거 의미 없어요. 수학적으로. 네, 저 여기까지 하고 싶은 게 학생은 어쨌든 지금 제안한 방식에 대한 증명을 이제 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드린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끝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 잘하시고요. 오후 세션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